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의협은 중국에서 온다. 2. 빈살만의 과감한 결단. 3. 독특한 협력 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국제사회에선 국가의 이익이 달린 일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냉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익이 달려있다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한순간에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동맹이 생기기도 하고 견제해야 되는 국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 견제를 일삼던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국제적인 규모의 뒤통수를 맞게 될 상황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며 더군다나 사우디가 중국을 손절하고 새로 손을 잡은 곳은 다름 아닌 한국으로 알려지게 되자 중국 외교가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외교전선에 문제가 있었던 사우디 측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에 며칠 전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며 여러 가지 논의사항이 오르내렸지만 장거리 회담에도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의 상황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주요 인사들은 한중 간 갈등 원인은 중국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가 새롭게 구성되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기싸움을 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측의 도를 넘는 외교적 무례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장관 회담처럼 중요한 자리에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주요 도시를 내버려두고 지방 소도시의 일국의 외교장관을 초대한 것은 중국이 작정하고 기선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담 내용에서도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리한 제안들과 내전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요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의 군사기지를 탐지할 수 없도록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위치를 조정하라고 밝혔고 추가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더 이상의 사드 배치는 없다는 것을 약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이기에 중국 측의 간섭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한한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기본적인 안보 조치에 간섭하는 중국은 이젠 더 나아가 경제에도 간섭하고 나섰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중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여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원활하게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를 이용해 자국산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제품에 탑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자제품은 특허와 기술을 도용하여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군함과 전투기를 비롯한 군사장비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최첨단 유도무기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탑재되는 것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이 없는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장비에 반도체를 탑재하여 잠재적으로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과 지방 소도시에서 회담을 개최하여 푸대접한 중국이 반대로 사우디에게 큰 손절을 당하며 국가적인 프로젝트 계약이 파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실권을 장악하여 바이든 대통령과도 회담을 진행한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인 11월경 한국을 찾아 정상회담을 진행하자며 제안해온 상황입니다. 사우디 측이 제시한 협의 내용은 한국 건설업체의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 참여 방안과 한국의 전자업체와 통신업체의 네옴시티 통신망 구축, 그리고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맞춘 원자력 협력과 태양광 협력 등 도시를 구성하는 건설 에너지 통신 등 모든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왕세자가 기획 중인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프로젝트로 예산만 650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석에너지의 국가 예산을 존중인 사우디는 화석연료를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국운을 걸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우디 왕세자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자 중국 기업들과 은행들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미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여 프로젝트 수주의 기본적인 협상은 마무리한 상황이고 한국과 정부 차원에서 협력을 구상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기에 이번 네옴 프로젝트의 다양한 분야에서 썬버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은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옴시티의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사우디 측이 중국 정부 그리고 기업들과 체결한 MOU 즉 양해각서를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국은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73조 원 규모의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놀랍게도 MOU 양해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공식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는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는 수준의 확인서이며 실제로 국제관계나 기업들 사이에서도 MOU만 믿고 있다가 물거품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우디가 갈등을 빚던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중국과의 MOU, 양해각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의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적인 문제를 지적했고 사우디에게 미국산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는 그동안 중동 국가임에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사우디와 협력했고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패권 장악과 최대 경쟁국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핵 개발을 천명하며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사우디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고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이유로 들며 사우디에 대한 무기 판매를 거절해 사우디는 네옴 프로젝트에 중국과 협력하는 척을 하면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중국과 73조 원 규모 MOU를 맺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면서 빈살만 왕세자의 길을 살려주었고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재개하는 등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선 사우디 측이 미국의 요청을 비웃으며 원유 증산을 거절했다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유가는 4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은 효과가 있었고 미국과 사우디의 장기적인 관계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옴시티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세계적인 중국산 통신 장비와 에너지 퇴출 움직임에 사우디도 동참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의 통신망과 에너지 시설 구축에 중국의 화웨이가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정식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로 언제든지 변경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기술과 정보 유출의 이슈로 화웨이가 퇴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화웨이와 끝까지 협력할 가능성이 낮다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사우디 측에서 한국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를 제치고 미국, 유럽 심지어는 일본까지 채택한 서방 세계 표준의 통신 장비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 빈살만 왕세자가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기 위해 방한한 사실도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웨이라는 기업이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사우디가 화웨이와 체결한 MOU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650조 원이 투입된 네옴시티는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가장 보안이 확실해야 될 통신망을 중국이 가져간다면 사우디가 생각한 만큼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측에선 한국의 원전을 자국에 건설하고 싶다며 12조 원 규모의 입찰 참여 요청서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사우디가 다른 쟁쟁한 원전업체를 제치고 한국에 참여 요청을 보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동 지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 아랍에미리트 UAE 바라카 원전을 한국이 건설해 성공적으로 가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쳐나는 게 석유인 중동의 부유한 국가가 그 당시 안전성을 이유로 퇴출되고 있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다는 점,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주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며 신뢰도가 높고 발전율도 뛰어나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석유가 없어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선 옆나라 UAE가 도입한 원전이 척박한 사막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가동되는 걸 보면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사우디는 한국의 건설업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던 시절인 1970년대에 아무런 자본도 경험도 없었던 한국의 건설사들이 대거 중동으로 진출하여 피땀 흘린 노력으로 걸작을 만들었고
누가 그 위대한 유산들은 척박한 사막 위에 지금도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개발도상국 한국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를 맡기면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중동의 신뢰관계는 수십 년 전부터 구축되어 있는 상태로 이 당시 중동에서 수주한 자금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도 네옴시티의 가장 핵심이 되는 터널 공사를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게 맡긴 것도 한국 건설사의 능력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사우디 측이 중국을 손절하고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우디는 부자 나라답게 최고 품질을 고집하며 이는 국방력과 경제 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건물, 자동차 등 모든 것들이 최고급이어야 하며 국방에서도 비슷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군 장갑차와 전차도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군 전투기도 미국 F-15를 250대가량, 유럽의 유로파이터를 100여 대 보유 중입니다. 상당수 무기체계가 서방 표준형으로 되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무기 수출이 금지되자 한국에 천궁을 도입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간 서방 표준의 사회경제 시스템과 국방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던 국가가 하루아침에 중국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보와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이며 최근 사우디가 미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과 정상회담 예정으로 이런 내용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60억 인구는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77억 5천만의 인구수를 기록 중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인구를 포함하는 경우 전 세계 인구수는 이미 80억 명을 넘겼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 수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만큼 인구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환경보호와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댐이나 저수지 등 관계시설을 늘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막 지형을 가진 중동의 국가들은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척박한 기후 속에서 물 부족 현상을 정면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동 국가들의 위기는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에 발맞춰 국제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2050년 이후 그 밖의 인도를 포함한 개발도상 국가는 2060년 이후로 탄소제로 반열에 들어선다는 계획입니다. 탄소제로 합의 이후에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의 환경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합의하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합의가 국제적으로 이뤄졌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패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 과학기술이나 농업 및 제조업 하나 없이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중동의 국가들은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등과 학교 다가올 친환경 에너지 혁명 앞에서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중동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며칠 전 한국 기업에 수천억대 규모의 사업을 맡기며 식량자급률 100%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농업국가가 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막국가인 사우디가 어떻게 농업국가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40조 원 규모의 한국식 수도와 전력 시스템이 적용되는 사실과 함께 또 다른 중동 부호국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보다 먼저 한국 기업과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의 인기에 불이 붙은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연간 1억 배럴에 달하는 일평균 석유 수요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7, G20 정상회담과 UN이 국제합의를 통해 지속가능 전략이 채택되면서 2050년에는 석유 수요량이 현재의 절반 정도인 5천만 배럴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1980년대 세계 인구가 40억 명이던 당시와 비슷한 규모이며 2050년이 세계 인구는 110억 명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이기에 중동 산유국들의 에너지 패권이 현재보단 많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풍력과 태양열,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선두로 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률 상승으로 갈수록 경유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것도
산유국 패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중동 국가들은 다양한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석유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애플의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으며 1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배터리 업체인 SK온에게도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동안 석유 시추 사업에만 의존하던 산업 구조에서 새로운 분야로 외적 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우디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수도 공급 증물자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상상 이상으로 물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글로벌 반도체 공장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수도 공급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는 미래 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수자원 확보라 판단하고 최근 수자원 확보에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인 8월 3일 두산에너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8,500억 규모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수자원공사 NWC의 주문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두산이 설계와 시공 및 건설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부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플랜트가 완공되면 일평균 60만 톤에 달하는 물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0만 톤은 대략 200만 명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물이며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도 사우디에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 사우디 측이 한국 기업을 믿고 또 맡겼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담수화 공장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 불순물과 염분을 걸러냅니다. 정수기가 필터로 물을 걸러내는 것과 유사한 기술로 바닷물에 70기압 정도의 압력을 가해 반투막을 통과시켜 염분을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해당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어 사실상 기술 독점을 이뤄낸 분야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사우디의 8,500억 프로젝트를 수주하자마자 사우디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소 284억 달러 우리된 37조 원 이상의 1429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사우디 왕국의 수도와 환경 기반의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고 상수도와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가부터 사우디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수도 시스템 확대입니다. 여기엔 며칠 전 계약한 담수화 프로젝트 말고도 3곳 이상의 추가적인 사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농업용수 확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 지역 최대의 식량 수입 국가로 전체 소비의 80%가량을 수입 중입니다. 즉 자급률이 20% 수준으로 국제적인 흉작이 발생하거나 무역 여건이 안 좋아지면 국민들의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에 사우디 측은 담수화 시설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자원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농업을 이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중동 지역 식량 생산을 선점해 주변 국가들에게 수출까지 하려는 상황이며 중동 지역 최대 농업국이 될 것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우고자 한국에 견학을 오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수자원 개혁으로 물 부족에서 물 풍요국으로 나아가려 하자 이를 본 주변국인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도 한국의 담수화 프로젝트를 도입하겠다며 20억 달러 이상의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이 주변국들과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자국에서 진행하는 담수화 플랜트 완공이 늦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중동의 부호국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해수를 담수화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한 전력입니다.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담수화해 공급하고 목표로 하던 첨단 제조시설을 가동하면서 농업에도 이용하는 등 모든 산업의 필수적인 관문은 전력 생산입니다. 물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은 석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화력발전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도 있지만 화력발전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기에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특히 화력발전을 감축시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페널티를 받기에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단점도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동 국가들은 넘쳐나는 석유에도 화력발전을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태양광 에너지는 물론이고 원자력 발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풍력과 태양광의 효율이 부족하기에 다른 부가적인 발전 수단으로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유럽의회는 원자력 발전을 다시 친환경 에너지에 포함시키며 향후 840조에 달하는 원전 투자를 예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세계적인 원전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올해 5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측에게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싶다는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우디 측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 경험과 운영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중동 지역 최초의 원전이며 원전의 냉각수로 필요한 수자원이 부족한 사막 지형에서 안정적으로 발전과 운영을 하고 있는 사상 최초의 원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사우디 측이 목표로 하는 원전의 사업 금액은 12조 원이며 이를 통해 향후 6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사우디와 비슷한 환경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으로 인해 이미 한국의 원전이 사우디 원전 사업의 최종 단계에 올라서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경쟁업체로는 러시아의 원전이 있지만 추운 지방인 러시아 특성상 고온 건조한 사막 지형의 원전 건설 경험이 부족해 사우디 원전 안정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 안정성에서도 한국이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원전 관련 일화가 많으며 한국은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없었습니다. 꼼꼼하고 안정적인 일처리를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원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우디와 건설 경제부터 국방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남미를 가리지 않는 전 세계적인 K방산의 진격이 중동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한국의 대공미사일인 천궁을 1조 원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능과 재원은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사우디 인근의 아랍에미리트 UAE가 사우디에 앞서 천궁을 4조 원어치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명품 방산장비입니다. 최근 사우디와 UAE가 경쟁적으로 한국의 방산장비부터 건설과 에너지, 수자원을 비롯한 국가 인프라 사업을 한국과 계약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중동의 사막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이식받아 현재 급변하는 세계 경제와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석유와 에너지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을 확보한 국가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늘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모의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측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문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문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 고 말이죠. 이미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는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스님은 월남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는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 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타너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
로 잘 알려진 숭산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 화, 이고 미국은 금, 금이다. 금속이 볼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 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허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허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허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총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원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 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2~3가 물에 잠겨 영토가 1~3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 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는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년-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 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외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허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의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간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 사리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